미국 샌안토니오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의 한 방송사 인터뷰 현장. 미국의 경제학자로 있는 한 남성이 뜬금없이 한국을 언급하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유럽인들은 미국 경제학자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명하기로 소문난 이 미국인 경제학자는 대체 한국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맨하튼에 사는 엘리자베스 로페즈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난 저의 조국인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중심에 있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세계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백인 우월 사상에 도취된 유럽인들에게나 통용되었기 때문이었고 갈색 눈의 검은 머리 동양인들에게는 절대 예외였거든요.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미국인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친할머니는 동남아시아계 분이셨어요. 미국인 친할아버지와 혼인하시고 미국에서 사셨던 거였죠. 친할머니의 유전자로 인해서 제 외모는 완벽한 미국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지고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김새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은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엄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미국 땅 아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저를 은근히 깔보거나 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거리에서도 제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치고 간다거나 하는 차별들이 일상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저의 동료였던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저는 미국 국적을 가졌던 미국인이라 덜 심했다고 생각해요. 타국에서 왔던 아시아인들은 눈에 띄게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몇 번 마주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하게도 아시아인들 중에 유독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들만은 유일하게 차별을 겪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 전체가 그랬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다니는 회사 안에서만큼은 한국인들은 차별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그 한국인들은 언제나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일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회사의 승진 명단에도 매번 한국인들이 늘 한두 명 포함되어 들어가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이면 그렇게 차별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 건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사람들은 핵심적인 일을 맡지도 못했고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차별당하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대체 왜 한국인들은 여기에서 배제되고 늘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안 궁금할 수가 없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성장해왔고 나이를 먹고 현재 시대에서는 전보다 덜하긴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백인들이 많았으니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도 했었지만 거짓된 자료들과 섞여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왜 한국인들의 무엇이 다르기에 회사에서 이런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일로 미국 샌안토니오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 가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현 대학과 저희 회사가 업무 파트너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미국 경제학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던 저는 이 경제학자분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인터뷰를 지켜보게 되었죠. 이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제로드 클락시라는 분이셨는데 기업 경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로드 클락시의 조언을 구하고 경영에 임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는 클락시에게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 경영의 철학에 대해 많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 시대를 넘어 다음 이 사회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가진 국가는 어떤 국가가 있겠냐는 질문에 정말 뜬금없는 답변을 해서 주변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현재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지만 경제학자인 클락시의 입에서는 너무 생뚱맞게도 미국이 아닌 한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답변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진행자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또 한국이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이내 클락시는 상기된 표정을 하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를 이끌어온 한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들의 대단함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될 정도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당시 농업사회 중심으로 교육 수준은 엉망진창의 수준에 가까웠으며 이를 보던 세계인들도 과연 이 나라가 한 국가로서의 부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만큼 피폐했던 국가였다고 말했죠. 그러나 반세기 만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농업사회에서 완벽하게 산업 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했으며 빠르게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지난 시대와 다르게 많은 전 세계 국가들 역시도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우리 미국을 포함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고 하더니 그러나 이런 세계 국가들이 이런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필요 충분한 시간은 무려 한 세기가 넘어가야 했다며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국은 단 40년 만에 이 모든 걸 해냈다며 역사적으로도 이런 나라는 없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탑에 꼽히는 한국의 기업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업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4, 50년 전에는 이 기업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업들이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일본의 지배 아래 식민지화되었는데 당시 일본은 한국인들에 대한 기업 운영은 물론 교육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제약당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의 한국을 보면 전 세계 산업 부문에서도 수십 개에 이르는 품목에서 세계 인류 수준에 도달해 있고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1위로 단연코 넘볼 수 없는 상위 레벨에 있다며 사회가 전반전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한국은 유독 모든 국가를 통틀어 2배에 이르는 굉장히 믿기 힘든 속도로 성장하며 성과를 이뤄낸 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국의 민족성으로부터 나온 거라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족성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특징은 극단적일 만큼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역사적으로 뼈아픈 시기를 겪었던 한국인들은 그들의 피에 끈끈한 민족애가 흐르고 있고 국가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한국인들은 빠지지 않고 국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 몸이 되어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MF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죠. IMF를 겪는 국가들은 거의 도산하기에 이르고 나라가 급격하게 추락해버리고 말지만 한국은 한국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해 결국 가장 빠른 시기 IMF의 위기를 극복해낸 나라이기도 하다면서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나라는 장담컨대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한국이라는 공동체는 개인마다 다양한 개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타 국가와 다르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기투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정말 특이하게도 강한 애착심과 뭉치려는 한국의 공동체 DNA가 흘러나오면서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기에 폐허 수준에 가까웠던 이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여겼지만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로 손가락에 꼽히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사실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국은 정말 대단하면서도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 전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가진 나라를 굳이 뽑아야 한다면 자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을 선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온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디어인 BBC에서조차도 한국의 유독 빠른 속도에 대해서 극찬한 바 있다고 했어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를 다시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한국의 빠른 속도와 습성은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빠른 이 속도로 인해서 실제로 한국이 무려 매년마다 30-40%의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부에서는 이런 빠른 문화가 오히려 서투르고 완벽하지 못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긴 했었지만 이들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한국은 정말 극단적인 시간에 놀라울 정도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완벽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전기기와 유조선,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전 세계를 주름잡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완전하게 자리 잡았고 특히나 한국의 IT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미국보다도 무려 4배 빠르고 아시아 강대국이라고 말하던 일본보다도 3배 이상 빠른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일본의 전자산업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트렌드에서 뒤처지기 시작했고 한국은 전자산업 부문에서 일본을 압도하며 선두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계 전자산업 5대 생산국 순위에서 한국은 단연 정상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은 현재 순위에서 한참 밀리며 낙후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숫자로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 대표되는 8개 전자산업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치더라도 한국의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의 영업이익에 20배가 차이가 날 정도라고 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본도 엄청난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는데 대표되는 8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한국의 하나의 기업 영업이익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정말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건지 대단하다 못해 이 모든 게 그냥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죠. 클락 씨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고 나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한국인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면서 유독 한국인들에게만큼은 그러지 못하는지 저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많은 국가가 또 있을까요?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했던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이며 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강대 국가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한국만의 특별함 때문이었을까요? 회사에서 유독 한국인들에게 어쩌지 못했던 이유 말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트리니티 대학에서 클락 씨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공감했던 것이 바로 민족성이었는데요. 회사에 있던 한국인들에게서 제가 가끔 눈에 띄게 와, 이건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강자에게는 엄청나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면모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왔던 직원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과 같은 강대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겼고 아부떨기에 바빴지만 한국인 분들은 달랐거든요. 그들과 마주해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이익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이러한 특징은 정말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발견이었죠. 한국인들은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나 인도 등 아시아계의 사람들을 대할 때와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강대국 출신의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가끔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아시아 출신 동료들이 한국인들에게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런 행동들을 만났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저 호쾌하게 웃어 넘기며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늘 자신감 있는 태도로 요목조목 명분을 내세우며 끝까지 항의했었고 이런 한국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유럽인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 회사의 주체국인 미국인들조차도 회사의 모든 우선순위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절대 쉽게 건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어 습관도 정말 특별하고 신기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쓸 줄 몰랐지만 들을 수는 있었죠. 회사의 로비에서 가끔 커피를 마시다 한국인들끼리 뭉쳐 대화하는 말들을 엿들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우연히 어떤 일본인이 베트남 출신 꼼씨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대체 왜 그런 거래? 몰라. 그 일본인 녀석 미국한테 엄청 아부떨고 동남아시아 분들에겐 엄청 시비 걸고 다니더라고. 혹시 어떤 대목에서 제가 한국인 분들의 대화에서 흥미로움을 찾았는지 느끼셨나요? 한국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존칭을 사용하고 이들에게 차별을 하는 국가의 사람들은 그냥 막 불렀습니다. 보통 대부분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인들과 반대되는 언어 습관을 가졌는데 한국인들의 이런 언어 습관은 정말 특별했죠. 사실 원래 인간이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게 하는 태도는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떻게 된 게 약자에게는 관대하면서 강자에게는 강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과 비교되었던 건 앞서 한국인들이 이야기했던 외형적으로 가장 비슷한 일본인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었어요.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했거든요. 일본인들은 동남아나 인도 출신 등 자신들보다 약소국 출신이라고 생각되면 곧바로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모여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대화에 끼어들어 보려고 애쓰며 아첨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서구권에 있는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은 그런 일본인들을 무시하며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도 늘 비굴한 태도를 유지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보고 굉장한 흥미를 느꼈고 도대체 한국인들의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미래 등등 이건 그냥 단순한 저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정말 특별하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은 엄청나게 인상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샌안토니오 브리니티 대학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팔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짧은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5,0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찬란한 역사를 지내왔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역사에서도 타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었던 나라였고 당시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게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작은 영토와 작은 수의 국민들은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침범해왔던 정말 수십 배 큰 대국들의 도발에도 단 한 번도 쉽게 영토를 뺏기지 않았고 그런 대국들도 한반도만 갔다 하면 진땀을 흘리고 패배해야 했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기록들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의 강한 정신력과 대범함은 오래된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도 있었는데 일본이라는 국가가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중국까지 완전히 지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일본의 침략에 이은 지배 아래 보인 두 국가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의 침략 때문에 중국은 한국인들에 비해 1,000배나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공포에 떨며 숨기에 바빴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중국을 겁쟁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시대에는 다른 서양 국가들 또한 여러 식민지들을 만들었고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는데 대부분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국가 사람들은 중국인들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당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도 한국인들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그들을 점령한 수십 년 동안 정말 끝도 없이 일본에게 저항한 민족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일본 군에 의해 뾰족한 날이 달린 도구들을 전부 뺏긴 상황에서도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서 죽기 살기로 일본 침략자들에 맞서 싸웠고 식량을 강탈당해 굶주려야 했던 순간과 한글 사용 또한 금지되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군사훈련과 한글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일본을 상대로 계속해서 게릴라전과 일본 주요 인사 암살 작전을 펼침으로써 일본을 끈질기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내 나라와 가족들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침략자에 맞서 싸웠고 결국 일본은 식민지배 시절 한국의 국토를 침략했던 강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런 한국인들로부터 수많은 희생과 패배를 맛봤어야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다지 이득이랄 것도 없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한반도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점령 초창기에 한국으로의 파견을 원하는 일본군들은 상당히 많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군들은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항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에 겁을 먹고 한국에 파견되는 것을 꺼렸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모진 고문에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 한국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날이 갈수록 한국의 게릴라전에 연전연패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런 상반되는 역사를 보고 왜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뺏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여느 피지배국들처럼 일본의 저항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채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거든요. 이건 그들에게 있어 엄청난 수치였던 것이죠. 시대가 현대화되어가고 지난 역사가 묻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을 내세우며 뒤늦게 자신들의 위대함을 세계에 퍼뜨리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좀 도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죠. 실제로 저희 회사 중국인 동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월드클래스로 있는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를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우기기까지 했으니까요. 뭐 이해는 됩니다. 이런 한국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갖고 싶을 만큼 대단한 업적들이었으니까요. 이렇듯 한국은 지배국가들이 이득을 취하지 못했던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였죠. 세계 최고 규모의 국토를 가진 중국과 경제 대국이라던 일본이라는 국가 사이에서 한국은 끝까지 영토를 빼앗기지 않았고
자국의 문화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오히려 지배 국가들을 상대로 늘 이득을 취해온 국가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을 마치 동네 아저씨 보듯 손쉽게 대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그들의 역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상대가 누구더라도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은 가난을 겪어본 적 또한 있기 때문에 빈곤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이들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사람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자세를 갖게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왜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유독 어떠한 차별 행위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저는 회사 휴가 시즌에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보고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심장이 떨리더군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에 두 발을 딛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정말 믿기 힘든 정도의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미국보다도 어쩌면 비슷한 수준이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훌륭해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공항에서부터 제가 숙소에 가기까지 모든 순간마다 사람을 대하는 건 체계화된 사회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사람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었어요. 이를테면 낯선 사람이 한국의 어딘가에 있을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와 같은 시스템들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낯선 사람이 처음 와본 곳에 발을 딛게 되면 지도와 휴대폰 없이 그 어디도 찾아가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주 섬세한 안내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어서 처음 한국을 찾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죠. 제가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조화로움이었어요. 이건 제가 세계 많은 국가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한국은 유일했던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심은 타 유럽 국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도시는 푸르른 녹색 풍경을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간간히 길가에 심어놓은 잡초들과 나무 몇 그루가 종종 보이는 것이 다였지만 한국의 도시는 높은 산과 녹색의 자연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죠. 자연과 현대화된 아름다운 건물의 조화로운 모습은 정말 이색적이었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전선주와 전선들조차 지하로 매몰하여 지저분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런 조화로움은 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 풍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음식 문화에서도 이런 조화로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채소만 먹는 비건인들이 있을 정도로 육식과 채소가 서로 다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은 육류와 채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육류를 먹으면서도 항상 채소를 곁들여 함께 섭취하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물론 맛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고 말이죠. 왜 해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이 최고라고 말하곤 했었는지 한국에 도착하고 단 한 끼 식사로 이해해버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한국은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진귀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모두 말하기에는 아마 3박 4일이 걸려서야 모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말 독특했던 무인 점포 시스템, 너무 편리했던 대중교통 시스템, 음식 문화, 24시간 매장, 한국의 밤, 한국인들의 친절까지 그때 샌안토니오 트리니티 대학에서의 인터뷰에서 왜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다음 세대 세계를 이끌 민족성을 가진 나라는 단연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전 이제 그 말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쉽게 생각해봐도 정말 말이 되지 않거든요. 한국의 국토는 타 유럽국들이나 강대국들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도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죠. 바로 옆 나라인 중국과 비교하면 20배도 작습니다. 심지어 일본과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기술적 발전을 이룬 국가가 지금 영토의 딱 2배, 그리고 딱 2배의 인구를 가졌다면 정말 그 어느 국가도 한국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이 북한이라는 국가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세계는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반도가 오로지 대한민국 주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압도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을 경험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과 위기를 대하는 대처 방식, 그 사람들의 관심사와 그 사람들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분명 눈여겨봐야 하고
이들의 움직임이 곧 다음 세대를 맞이할 핵심이 되는 열쇠일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한국에게,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고만 저는 요즘 회사에서 한국인 분들을 만나면 괜히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에 완전 녹아버리고 말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말입니다. 한국 남자분들은 어떤 여성들을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인 남자를 연인으로 만나보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 있는 한국인 분들은 저를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알려주신다면 제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위대하고 멋진 나라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그런 한국을 통해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통해 제가 나아갈 미래를 더욱더 밝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연병장, 세계 각국에서 왔던 수많은 군인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동이 힘든 몸으로 한 여성의 팔을 잡고 겨우 서 있던 한 할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시며 말을 못하고 계셨고 비장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무리의 군인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세계 모든 군인들은 경의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어느 연병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게리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저는 군악대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보병에 지원하려고 했지 군악대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군악대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군인이셨던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는데 할아버지는 군인 출신임과 동시에 실제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세요. 그렇다 보니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의 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뿐인 손주가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저의 입대를 반대하셨습니다. 미국은 평시에는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징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만 18세에서 25세 남성이라면 모두 등록할 의무가 있죠. 반대를 무시하고 제 뜻대로 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전쟁터에서 절친한 친구를 잃고 한쪽 다리마저 잃었던 저희 할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군악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그건 낫겠다며 제 입대를 지지해 주셨죠. 그렇게 성실히 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세계 군악대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군대가 모이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죠. 개막식 공연을 앞두고 모든 군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팀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아시아를 대표해서 온 국가이니만큼 서양식 군악대와는 차별화된 무언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군악대의 차림은 서양식 군악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악기 구성도 저희 미국과 비슷했어요. 그렇게 한국 군악대에게 실망해하고 있는데 유달리 눈에 띄는 팀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군악대였죠. 중국이 눈에 띈 이유는 신기한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악대라면 악기 하나씩은 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들의 손에는 악기가 없었어요. 대신 무기로 보이는 것들을 들고 있었죠. 군악대 공연에서는 전통무예나 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보다 했습니다. 특히 중국 액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옷차림을 한 걸 보니 갑자기 기대감이 물씬 올라오면서 빨리 중국 군악대의 순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런 옷차림으로 비장하게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실력이 부족하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되더라고요. 있는 폼, 없는 폼은 다 잡더니 실제 공연에 들어간 중국 군악대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본 공연에 들어간 중국 군악대는 온몸에 금색을 칠했어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금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과하다 싶었지만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봐줄만 했습니다.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공연이 시작되었고 관객들은 중국의 군악대가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런 관객들에게 중국 군악대가 선보인 소림사 무술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전통 무예나 춤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공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무술 시연이 안 끝나는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앞구르기를 하고 같은 동작을 칼같이 맞추는 걸 보면서 놀라는 것도 한두 번이죠. 동작 하나를 할 때마다 박수를 치던 관객들의 환호성도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고 하품을 삼키는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기대하던 중국의 무대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야속한 중국 군악대는 제 희망을 철저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음악 소리보다 기합 소리가 더 컸고 악기 연주랍시고 하는 건 커다란 북을 몇 번 때리는 것뿐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솔직히 관객으로 온 거였다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을 거예요. 군인이라는 이유로 하품도 못하고 동료와 대화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탓에 좀이 쑤시던 중 한국 군악대가 입장했습니다. 다들 별 감흥이 없었어요. 중국에게 큰 실망을 했던 것도 있고 서양식 군악대와 다를 바 없는 구성이었기 때문에 늘 보던 걸 보여주겠지? 라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한국 군악대는 서양식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군악대에서도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중국과 다르게 무술이 아니라 춤을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딱 하나 흥미로운 걸 꼽자면 등장한 사람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 정도? 저는 무대 중앙을 뱅뱅 도는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워낙 생소한 악기이다 보니 손에 잡고 있는 게 악기라는 건 꿈에도 몰랐던 거죠.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팀의 공연 이후 줄곧 심드렁해 보였던 동료들도 엉덩이를 들썩이기 시작했죠. 그들이 연주하는 타악기에서는 경쾌한 소리가 났는데 그게 정말 신명나더라고요. 그런데 놀랄 만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머리를 돌리자 머리에 리본 같은 게 떠오르더니 리본이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를 움직이고 점프를 하고 악기 연주까지 하고 정말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르겠는 다채로운 공연이었습니다. 묘기 수준의 공연을 본 저는 중국보다 한국이 별로일 거라 생각한 건 커다란 실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다른 분명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개막식이 끝나고 초대받은 군인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군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중국 군인은 자신들 군악대의 실력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국 공연 보셨죠? 어떠셨어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 없이 상황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대놓고 너네 공연 진짜 구렸어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중국 칭찬을 하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공연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귀한 경험한 건데 그건 알고 있죠? 이 소리를 30분 정도 들으니 짜증이 나서 색다른 공연이기는 했어요. 저는 서양식 악기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동양과 서양 악기의 조합을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너네는 악기 연주 안 했잖아. 나는 한국 공연이 더 인상 깊었으니 그만 말해라. 라는 의미였죠. 그러자 그 중국 군인은 제 말의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중국은 중국의 것만 보여줬지만 한국은 서양 동양의 걸 짬뽕해서 보여줬잖아요. 한국은 자기 나라보다 서양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한국보다 중국 역사가 더 긴데 애초에 우리들을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얼굴까지 벌개진 채 빠른 속도로 말을 뱉는데 정말 그만 좀 했으면 싶더라고요. 다음 공연을 기대하세요. 저희 중국이 한국을 단숨에 짓밟아버리는 걸 보여줄 테니까. 큰 소리가 나자 모두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창피해서 자리를 피하려던 그때 한 미군 동료가 나섰어요. 아니 중국 역사가 한국 역사보다 길다고요? 중국 군인은 그 말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죠. 중국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그 말에 미군 동료는 이렇게 답변을 했죠. 하지만 한국도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일 텐데요. 미군 동료의 질문에 중국 군인들은 뭔가 심오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의 역사가 조작된 거라는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미군 동료의 한마디에 중국 군인은 입을 싹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가 길다고 문화까지 훌륭할 거라는 소리를 지금 미국인 앞에서 하는 겁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주변의 미군들 표정이 모두 다 싸늘해지더군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역사가 짧은 나라가 또 있습니까? 당신 가설대로라면 미국의 문화는 무시당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말과 다르게 역사가 짧은 미국은 문화적으로 선두에 서 있어요. 또 당신이 무시하는 한국이 세계 문화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 모릅니까? 어느새 중국 군인의 얼굴은 터질 듯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미군은 마지막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군인으로 왔다면 그만큼의 예의를 차리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나왔고 중국 군인은 자신의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어요. 중국어로 큰 소리가 나던데 욕이라도 했나 보죠.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고 다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을 짓밟아주겠다던 중국의 공연은 처참한 수준이었어요. 이번에는 중국의 전통악기와 함께 무대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든 생각은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지? 였어요. 군악대라 함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음악을 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 악기는 메가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대체 뭘 보고 감격한 거지? 역시 아니나 다를까. 환호하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자꾸 저에게 대국의 실력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귀찮게 구는 게 여간 짜증나는 일이라 무시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희가 있던 곳은 민간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곳까지 꾸역꾸역 들어와서는 공연을 관람한 것이었죠. 그곳에서 공연을 보고 싶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할 텐데 다른 군인들한테도 중국이 어떤지 자꾸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응이 없자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의 말에 대꾸를 안 하냐면서 지금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댔죠. 결국 주최 측에 의해 끌려나가는데 그 모습이 추잡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렇다니 한심하더라고요. 한 차례 소동이 있고 난 뒤 저희는 무사히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뒤에서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피날레는 한국이었죠. 보통 피날레는 미국이나 주최국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이 마지막을 장식하다니 의아했습니다. 전날에 본 한국의 공연이 멋있기는 했지만 피날레를 장식할 정도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 제 선임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설마 한국 군악대 얘기를 못 들은 거야? 라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걸 제가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선임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 웃음을 치더라고요. 참, 이걸 모르다니. 일단 봐. 보면 이해할 테니까. 제가 선임의 말을 이해하는 데는 불이 꺼지고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모든 불이 꺼진 상황에서 쿵쿵 북소리가 났습니다. 울림이 얼마나 큰지 온몸이 울릴 정도였죠. 곧이어 마치 천둥소리 같은 나팔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면서 위험 넘치는 옷을 입은 군악대원들이 나타났는데 긴 소매와 밑단을 휘날리며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치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신들의 신이었던 제우스를 특히나 좋아했어요. 한국의 웅장한 나팔, 북소리를 들으니 제가 좋아했던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 그 얘기가 동양에서 재해석된다면 등장음악은 무조건 한국의 악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났다는 의미예요. 또 한국 군악대의 연주는 군악대의 존재 목적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런 연주를 들으면서 행진하면 군인들의 사기가 치솟을 게 분명했죠. 한국 군악대들은 한계가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보여줘도 충분할 법한데 갑자기 뒤에서 어제 춤추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어제보다 웅장한 음악까지 합쳐지니 움직임이 더 역동적으로 보였고 빠르게 휘몰아치는 장단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엉덩이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공연을 즐기다 보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로 놀라게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더니 대뜸 접시를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막대기에 접시를 올려놓고 뱅글뱅글 돌리다가 접시를 높게 띄웠다가 다시 받아내는 묘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저는 공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동료가 와 저게 뭐야? 라고 말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군인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한다며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녀석이었죠. 대체 뭘 봤길래 이러는 건지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누군가가 머리에 리본을 달고 나온 게 보였습니다. 어제 봤던 리본이랑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건 그 길이가 수미터는 되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본을 빙글빙글 돌리며 브레이크 댄스 같은 고난도의 춤과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게 눈으로 보면 쉽지만 머리에 매달고 하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했다면 리본이 제대로 돌지도 않았을 거고 제대로 돌았다고 해도 금세 엉켜서 제대로 고개조차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은 그 모습에 감당을 하던 중 공연이 끝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한국 군악대가 마지막 인사를 한 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와 함성을 보냈어요. 한국 군악대원들이 무대에서 나가고 나서도 박수 소리는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박수 소리가 사그라들지 않자 사회자가 다시 군악대원들을 불러 한 번 더 인사를 요청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환상적인 공연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날과 다름없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단장님의 배려로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고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년을 보내기 위해 유럽에 계신 고모님 댁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뵌 할아버지와 고모님에게 오늘 봤던 엄청난 광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국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건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공연을 시작한 지 1초 만에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눈을 반짝이시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게리, 미군이라면 반드시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아니지. 이제는 미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해. 저는 부쩍 들떠 보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라는 건 너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단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였어. 저는 그제야 깜빡 잊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공산국가인 북한보다 못 살았던 나라란다. 국방력도 마찬가지로 약하기 그지없었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났냐면 한반도의 땅이 전부 북한에게 넘어갈 뻔한 순간도 있었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투지와 용기로 전쟁을 이겨냈어. 또 포탄과 지뢰에 폐허가 되었던 땅에 빌딩을 세웠고 교육의 힘으로 인재를 키워냈어.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대거 나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다. 우리는 한국을 보면서 배워야 해. 특히 군인이라면 그들의 끈기와 정신력을 배워야 한다. 할아버지를 통해 들은 과거 한국의 모습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미군의 차량을 쫓아다니며 고작 빵 한 조각을 구걸했고 부모를 잃은 고작 6살 된 아이가 돌잡이 동생을 업어 키우는 경우도 흔했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굶어 죽는 아이들까지 있었다고 했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과거의 한국이 마치 지금의 아프리카의 모습과 같다는 건데 아프리카는 이 오랜 세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가난을 한국은 반세기 만에 해결했다는 거니까요. 저는 이때 처음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 물줄기를 따라 재건된 한국이라는 국가가 경이롭게 느껴질 정도였죠.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마칠 때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청춘들이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세계 무대를 누비는 걸 보니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 자유가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흐르는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니 자유와 민주주의를 목숨 걸고 수호하신 할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나누었던 대화는 그렇게 온통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할아버지 가슴속에 한국이라는 나라 두 글자가 가슴 깊게 있었다는 증거였겠죠.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과 즐거운 식사를 하고 돌아와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퍼레이드였어요. 야외에서 행진하며 연주를 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많았죠. 그런데 그 어느 팀보다 분주해 보이는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팀이었어요. 어제 밤에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 덕분에 한국 군인들의 모습이 계속 눈에 보였고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한국 군인들은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분홍색 부채를 든 여성분들까지 추가로 나왔었고 여기에 더해 어제 리본을 돌리던 사람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군악대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팀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바쁜 모습을 보니 차마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그러다 화장실 앞에서 만난 한국 군인과 짧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할아버지 이야기만 간단하게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라는 걸 들었던 한국 군인은 갑자기 한국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했다며 저에게 거듭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사래를 치며 감사 인사를 극구 사양했죠. 인사를 받을 만한 위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상황이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누군가는 고맙다고 하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반복되다가 퍼레이드 준비를 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퍼레이드까지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희 숙소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나간 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한국 군악대원들이었거든요. 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찾아왔나 싶어 물어보니 이들은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무례인 줄 알지만 당신의 할아버님을 뵈러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아니 이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지를 왜 찾아간다는 말이죠. 영문을 모르겠어서 바라만 보고 있던 저는 한국 군인의 말에 가슴 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 무대에 서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의 할아버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네, 그랬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눴던 한국 군인이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국 군인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희 할아버지를 뵙고자 찾아온 것이었죠. 엄청나게 강인하게 생겼던 한국 군인들의 그때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제가 어떻게 안 된다 말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단체로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로 이 소식을 전달했고, 할아버지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고모님과 함께 제가 있던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타고 계셨던 차가 들어서자 한국 군인들은 일사불란하게 도착 지점에 열을 맞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할아버지를 맞았고, 할아버지는 한국 군악 대원들을 보자마자 오열하시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마주한 한국 군인들은 한마음으로 큰 소리로 경례를 하고 난 뒤 정말 믿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갑자기 허리를 숙여 모두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한국의 인사라고 말하는 큰 절을 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며 크게 눈물을 흘리셨고, 한국 군인 중 한 명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선생님의 희생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희생과 용기, 그리고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습에 세계 각국에서 왔던 군악대 군인들이 어느새 저희 주변에 모여들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할아버지 옆에 계시던 고모님도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의 군악 대원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가방을 열어 자신들의 악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서 연주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인데, 할아버지를 위해 연주까지 해주다니. 할아버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한국 군악대원들은 할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미국인들에게는 애국가와도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곧이어 버지니아에서 군복무를 하셨던 할아버지에게 Take Me Home, Country Roads를 들려드렸죠. 자주 연주하는 곡이 아니라서 저녁 식사 시간까지 전날 연습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한국 군인들의 모든 연주가 끝난 뒤 저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뭔가 모르는 웅장한 마음이 가슴 깊이 뿜어져 올라오면서 한국 군인들과 할아버지 사이에 제가 감히 알 수 없는 무언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은혜를 잊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과 미국이 70년 동안 동맹을 이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의를 알고 감사함을 기억하는 한국 군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죠. 또 힘자랑을 하고 마초스러움을 뽐내는 게 남자다운 게 아니라 한국 군인들이 보여주는 게 바로 진짜 남자의 태도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마음속에 형제가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경험을 했다면 저뿐만 아닌 누가 되었더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접하지 않은 한국 문화가 없을 정도였고, 할아버지 또한 이때의 기억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계십니다. 나이가 너무 연로하셔서 한국이라는 곳에 실제로 가보실 수는 없겠지만 한국 군인들이 보내준 현재의 여러 한국의 사진과 영상들을 보시면서 흐뭇하시며 만족해하시고 계세요. 저에게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평범한 삶이 찾아오면 한국을 직접 가보는 것이었죠. 할아버지 역시도 자신을 대신해서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가서 보고 자신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물론 군복무를 모두 마치려면 아직 수십 개월 남아있지만 그때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며 틈틈이 한국어도 배우며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와 한국 군인들의 모습을 지켜봤던 제 동료들과 주변 군인들도 한국에 대해서 모두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은 제가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며 봐왔던 장면 중에 정말 최고였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당시에 한국인들의 표정과 눈빛, 자세, 같은 군인으로서 정말 소름 돋을 만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미국의 참전 용사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후손인 미국인으로서 한국인 분들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호텔 안에서 외국인 여성이 뭔가에 화가 난 채로 호텔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요. 호텔 직원은 화를 내고 있는 여성을 보고는 당황해하며 한마디를 건넵니다. 과연 이 외국인 여성은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대국인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에비게일 마티네즈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뉴욕은 미국의 동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미국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 활기찬 도시 중 하나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금융, 문화, 예술, 패션,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뉴욕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에요. 자유의 여신상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월스트리트, 타임스퀘어, 센트럴 파크 등이 있고 뉴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들로서 많은 해외 각국의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요. 그런 뉴욕에서 태어났고 뉴욕에 사는 미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미국의 말도 안 되는 모습에 치를 떨어야 했었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 있고 살기 좋은 한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으로 완전한 이민을 결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미국의 한 정비센터에서 일을 하셨었는데요. 일을 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었어요.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고 있었는데 타이어에 찢어진 틈에서 압력차로 타이어가 폭발하고 말았었고 엄청나게 강력했던 공기압에 저의 아버지는 그대로 복부를 강타당하셔서 그 자리에서 타이어 더미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병원 응급차를 타고 이동한 지 10여 분 뒤에 결국 저희 아버지는 대동맥 파열로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어머니와 저는 슬픔에 하루가 힘들었던 그 시기 미국은 저희에게 정말 황당한 우편물을 보냈었습니다. 앰뷸런스 이동비로 $1,000가 청구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12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미국에서는 구급차 한 번 부르는데 돈 100만 원씩 내야 할 정도로 모든 의료비가 정말 사악할 정도거든요. 미국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병원비 때문에 미국을 떠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실제로 제가 대학 시절 저희 대학 교수님의 아내분이 신종 코로나로 병원에 4개월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교수님이 병원에서 청구받은 병원비는 자그마치 $285만 달러였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금액이냐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5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코로나로 병원에 4개월 입원했는데 35억 원이라니요. 결국 교수님은 개인 파산을 신고했고 당시 대학 교수직도 내려놓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되어 어떻게 살고 계신지도 모르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외국인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제가 미국인이지만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그럴 뿐이지 정말 미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에서 많은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어디 국가나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말도 안 되는 미친 의료비 때문에 미국인들 대부분은 아주 작은 병에만 걸려도 병원 치료를 포기한 채로 쓸쓸히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대체 미국 병원비가 어느 정도길래 그러는 거냐고요? 이해하시기 쉽게 한국 돈으로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병원비는 실제로 임신한 여성이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하기만 해도 병원비가 3천만 원이 청구되고 만약 쌍둥이를 임신해서 제왕절개를 하고 한 달 정도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병원비는 4억 6천만 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일상에서 흔히 생기는 병원 치료도 정말 믿지 못할 만큼 병원비가 경악스러운데요. 눈이 침침해서 안과의사를 10분 정도만 만나도 80만 원이 청구되거나 머리에 두통이 심해서 신경과 전문의를 잠깐만 만나도 90만 원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중국 때문에 전 세계에 퍼졌던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미국의 코로나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한 번은 언론에서 워싱턴에 살았던 70대 미국인 남성이 시애틀에 있는 모 병원에서 2달간 코로나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14억 4천만 원이 청구돼서 그 돈을 내지 못해 결국 파산했던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어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험에 들지 못하는 조건이 되면 정말 돈을 어지간히 벌어서는 살지 못하게 돼버려요. 실제로 실업자나 영세한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국민들은 병원비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서 몸이 아파도 치료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해 집으로 돌아간 어느 날이었는데요. 집에 도착하고 너무 놀라서 식은땀까지 흘려야 했던 날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실에 쓰러져 계셨기 때문이었는데요. 평소에 심장이 좋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우리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심장에 좋은 음식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법들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셨었어요. 하지만 심장이라는 게 급한
급하게 나빠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집에서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출근해서 일하는 사이에 어머니가 심장에 통증을 느끼시고는 결국 쓰러지시고 말았던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 다급하고 위급했던 상황이라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어머니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의 조치로 정신이 깨어나셨지만 계속 심장이 아프시다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의 손을 잡고 그저 괜찮을 거라고 어머니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렇게 도착했던 병원 응급실은 미국의 사악한 병원비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도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응급실이 뭐가 이렇게도 천하태평인지 TV에서 보던 병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응급차를 타고 환자가 왔는데도 느긋하고 시큰둥한 표정을 하면서 저희를 대했고 응급실 병원 침대에 어머니는 눕혀졌지만 그 이후로는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의사는 고사하고 간호사들도 보기 어려웠는데요. 응급실이 원래 엄청 분주하고 환자들도 많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응급실에 있던 그 많은 병원 침대에는 저의 어머니와 몇몇 분들이 다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병원 의사로 보이는 분이 오셔서는 저희 어머니의 상태를 이리저리 체크하시더니 MRI를 찍자고 했었는데요. 어머니가 MRI를 찍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혹시라도 어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는 MRI를 찍고 다시 응급실 침대로 돌아오셨는데요. 제가 상기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가자 어머니는 병원에 온 뒤로 심장의 통증이 조금은 줄어들으셨는지 제 손을 잡고는 이젠 괜찮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놀랬잖아. 그렇게 한 10분 정도 흘렀을 무렵에 병원 간호사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보호자인 저에게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를 따라간 곳에는 담당 병원 의사분이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MRI 사진 찍은 걸 이리저리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심장으로 이어지는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세 가닥의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사람이 사는 동안 혈액을 전신으로 펌프질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지금 관상동맥 쪽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큰 영향이 온 거라고 했었는데요.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안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라는 게 잘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어머니 혈관에서 생긴 혈전들이 혈관의 70% 이상 막고 있어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괴사되었다면서 다른 혈관들도 많이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권하더라고요. 보통은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어머니의 상태로는 약물로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의사분의 이런 말을 듣고 선뜻 그렇겠다고 답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믿지 못할 만큼 사악했던 병원비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당장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스텐트 시술을 받겠다는 말을 당당히 하지 못했던 제 스스로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었어요. 결국 저는 어마어마한 시술비 때문에 시술을 포기하고 혈관 확장제를 통한 약물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식 입장이 되니 정말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그동안 통장에 한 푼, 두 푼 모아놨던 37,000달러를 병원비로 내야 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저에게는 전 재산이기도 했었어요. 단 하루 MRI 찍고 응급실에 입원해 약물 치료를 받은 건데 몇 년간 모았던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되니 진짜 미국의 병원비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많은 돈을 받아서 누구의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건지 정말 미국인이라는 게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 이후 몇 달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휴일에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셔서는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속이 안 좋으신 건가 싶어서 어머니를 뒤따라 화장실로 갔는데 어머니 화장실 문을 잠그셔서 저는 어머니를 향해 괜찮으시냐면서 문을 두들겼는데요. 정말 안 좋은 목소리로 어머니는 신음하시며 괜찮다고 얼른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알겠으니까 문 좀 열어보라며 계속 두들겼는데요. 얼마 뒤 화장실에서 나오신 어머니는 이젠 괜찮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었는데요. TV를 보다가도 종종 어머니는 심장 쪽을 손으로 누르시며 불편한 표정을 하실 때가 많았었고 한 번은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뜬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거실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비명을 참아가면서 괴로워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터넷으로 병원비가 저렴하면서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다른 해외 국가들을 찾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런데 한 국가가 유독 눈에 띄는 거예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내용 중에 경제협력개발지구 OECD 회원 국가들 중에 소득이 가장 높은 22개 국가의 의료비를 분석했던 자료들을 보게 된 거죠. 그 분석 자료에는 너무 당연하게 제가 사는 미국이 1인당 의료비로 1만 945달러로 가장 높았었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1,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OECD 회원 국가들 중에 1인당 의료비가 가장 낮았던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던 나라라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혹시 가난한 나라이거나 경제 수준이 높지 않아서 의료비가 저렴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었어요. 아무리 의료비가 저렴해도 의료 기술이 부족해서 치료가 어렵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그런 걸 고려할 여력이 없을 만큼 좋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번에 병원비를 내고 남았던 일부 돈을 모두 털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을 예약할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15시간 정도가 걸렸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속으로 많이 궁금했었고 걱정도 되었었어요.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으니까요. 한국에서 원만하게 대화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번역 어플리케이션도 휴대폰에 설치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었죠. 하지만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니까 제가 비행기 안에서 했던 고민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었는데요. 인천공항에 들어섰을 때 미국의 공항과는 달리 엄청난 청결함들과 첨단화된 공항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반짝거리는 대리석이 깔린 공항의 바닥은 눈부심 그 자체였고 공항의 모든 곳곳이 청소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미국 공항은 청결한 건 찾아볼 수 없고 번잡하기도 했었는데 인천공항의 정숙함과 청결함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저와 어머니를 더 놀라게 했던 건 바로 한국 공항의 첨단화된 시스템들이었는데요. 세계 강국이라고 불리는 저희 미국의 공항보다도 한 10년은 앞선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곳들이 현대화되어 있었어요. 자동화된 체크인 시스템과 스마트 보안 검색 시스템 등의 최첨단 기술들에 어머니와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미국에서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서 의료비가 저렴한 게 아닐까 했었던 저희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한국은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나라였는지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감할 수 있었어요. 함께 왔던 어머니도 정말 이게 그 한국이라는 곳이 맞는 거냐면서 한국의 공항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예약했던 호텔로 이동해야 했었는데요. 처음 왔던 나라라서 호텔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인포메이션으로 가서 한국인 공항 직원분에게 제가 예약했던 호텔의 주소가 적힌 안내문을 보여줬었는데요. 한국인 직원분은 공항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있다고 하시고 저희를 직접 안내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예약했던 호텔은 한국의 서울 삼성병원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으로 정했었는데요.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했던 거예요. 공항 직원분의 친절한 안내로 저희는 호텔에 문제없이 갈 수 있었는데요. 호텔로 가면서도 어머니는 연신해서 공항이 정말 너무 큰 거 아니냐면서 지하철 타고 한참을 달려야 공항을 벗어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공항은 처음 와본 것 같다면서 엄청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저는 공항에서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호텔 주변으로 있는 첨단 건물들과 한국의 도심 시설들에 정말 놀랐기 때문이었어요. 호텔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의 도시는 나라 자체가 그냥 한 10년은 앞서 있는 미래에 온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어요. 서울 도심에 있는 컨벤션 센터, 쇼핑몰, 레스토랑 등의 초고층 빌딩들은 어머니와 저에겐 정말 신선한 놀라움을 주었었죠. 아니, 우리가 분명 미국의 뉴욕에서 한국에 온 건데 어떻게 뉴욕보다도 더 화려하고 현대적인 도시가 있을 수 있는 거냐며 어머니도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병원으로 가야 했던 일정이라서 저희는 체크인을 위해 호텔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호텔로 들어서자 한국 호텔 직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정말 따뜻한 환대와 친절함으로 저희를 대해주셨는데요. 예약한 객실로 안내받았을 때 한국 호텔의 그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저와 어머니는 치료를 위해 한국을 온 건지 호강을 하러 온 건지 도통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호텔 객실
대기실도 모든 곳들이 청결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었고 호텔 방안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세련된 모습을 하면서도 온갖 편의시설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커튼을 열자 한국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아름다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방 안에 짐을 풀어놓고 호텔에 준비되어 있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1층 로비로 내려갔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에게 괜찮으시냐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모습을 보셨던 한국인 호텔 직원분들이 달려와서는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보시곤 어딘가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구급차를 불렀으니 금방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호텔 직원의 그 말에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말았었는데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한번 이용하려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구급차를 부르는 거냐면서 구급차를 탈 만한 여력이 없다고 했었죠. 통장을 다 털어서 비행기 값하고 병원 치료비로 써야 하는 일부 조금의 돈만 가진 게 다였는데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호텔 직원은 다소 당황한 표정을 하면서 저에게 이러더군요. 한국 구급차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한국 구급대원들은 호텔 직원이 전화한 지 5분도 안 돼서 저희에게 왔었는데요. 미국은 그렇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20-30분은 기다려야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한국의 구급차는 무료인데도 단 5분 만에 빠르게 환자가 있는 곳에 도착했던 거였죠. 짧은 시간에 뭔가 분주하게 일어났던 일들이라 저는 그냥 어리둥절하기만 했는데요. 구급대원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시더니 위험한 수준인 것 같다며 재빨리 구급차에 어머니를 실었고 긴급 조치를 해야 할 수 있으니 보호자였던 저에게는 구급차 앞자리에 타셔서 이동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타지에 와서 태어나 생전 처음 구급차 앞자리에 타게 되었고 운전을 하던 구급대원은 무전으로 병원과 뭔가를 계속 소통하더라고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에도 한국의 도로에는 정말 많은 차들이 빼곡하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까지 나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타고 갔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에 진입하자 도로에 있던 모든 차들이 제가 탄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좌우로 차들을 피해주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태어나 이런 광경을 처음 봤던 터여서 그 모습이 어찌나 신기하면서 대단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국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급하게 지나가도 비켜주지 않는 차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급차들은 비켜주지 않는 차량들을 그냥 들이받아가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 차량 충돌 충격으로 환자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전복 사고까지로 이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었는데 한국에 도착하고 공항에서부터 호텔 그리고 구급차에서의 이런 모습까지 제가 경험했던 한국은 정말 진정한 선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의식을 가진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도착한 한국의 응급실은 TV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가 연출되고 있었는데요. 저희 차량이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 번에 뛰어나와 저희 어머니 상태를 체크하면서 응급실로 빠르게 이동시켰어요.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도착해도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차량에서 빼서 병원 안에까지 데리고 가야지만 그때 시큰둥한 표정으로 환자에게 다가왔었는데 한국은 일사불란하게 환자를 한마음으로 대했고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수준 자체가 달라 보였어요. 한국 의사분은 저희 어머니 상태를 빠르게 진단하시더니 긴급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면서 보호자분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었는데요. 그 말에 일단은 알았다며 대답은 했는데 시술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초조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통장도 모두 털어내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일부 빌려서 겨우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왔었는데 미국에서 5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한국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의 긴급한 대응으로 지체 없이 시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었고 어머니가 시술실에 들어갔을 때 응급실에 있었던 한 의사분에게 다가가 심장 스텐트 시술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었던 의사분은 저를 의자에 앉히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스텐트 시술은 평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해주었고 시술 이후에 하루 이틀 회복 시간을 거치면 퇴원이 가능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국 의사분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시술 비용이 많이 비싸서 걱정되시죠? 라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비싸다뇨. 그 정도 시술비는 미국에서 구급차를 한번 타는 비용에 불과한 수준이라 저는 속으로 너무 다행이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의사분께서는 지금 시술실에 들어가신 어머님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술이 잘 마무리되면 괜찮아지실 거라면서 너무 걱정 말라고 안심까지 시켜주셨었어요. 노심초사하면서 먼 타지의 한국 병원에서 어머니의 시술이 무사히 잘 끝마쳐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에 어머니를 시술하셨던 의사분께서 보호자였던 저를 부르셨었고 어머님의 시술이 아주 잘 끝났다면서 이제 괜찮으실 거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머니 심장으로 이어지는 굵은 혈관이 기능을 괴사해서 기능을 잃었었고 남은 혈관들도 혈전들 때문에 많이 좁아져 있던 상태라 그대로 방치했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 있었는데 운이 좋으셨다면서 시술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으니 하루 이틀 정도 회복하는 걸 지켜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정말 좋아지셔서 회복하는 기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어머니는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건너와서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썼던 비용은 미국에서 골절상 입었을 때 치료하는 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이었고 의료기술 수준 면에서도 한국의 병원은 미국에 값 비싸다 못해 국민들을 치료도 받지 못하게 내몰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을 압도한다고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회복하고 퇴원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비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남은 기간 동안 한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한국인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배려와 관심에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 무작정 왔던 한국에서 어머니와 저는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었고요. 이런 이유로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기와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또 사연을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휴대폰 검색하다 보니 한국의 청계천이 그렇게 멋진 곳이라는 글을 봐서요. 지금 바로 어머니와 함께 나가야 하거든요. 저희를 따뜻하게 환대해준 한국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항, 인적이 드문 공항 한켠에서 일본인 승무원들 사이에 유독 키가 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녀는 그런 일본인 승무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국인들로 보이는 승무원들이 다가와 그런 일본인 승무원에게 다가가 머리를 확 잡아채고는 뭐라고 한마디 하게 되는데요. 대체 그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키야마 유미입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나고 자랐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완벽한 일본인은 아니랍니다. 제 아버지는 일본인이지만 어머니는 한국인이었거든요.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제 인생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마주하게 되죠. 한국의 피를 가진 것이 원망스럽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 반대입니다. 한국이라는 피를 가지고 있음을 감사했죠. 사실 지난 역사에 대한 과거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따금씩 지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저에게 종종 말씀해 주시곤 했었죠. 한국은 굉장한 국가였지만 슬픈 과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를 비롯한 제 외가 식구들은 평생을 일본에 살았지만 자신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냈어요. 밖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일을 할 때는 일본말을 써도 집에 와서는 가족들과 한국말로 대화를 했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 노력하셨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저를 키우면서도 계속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옹알이를 시작했을 때부터 일본말과 함께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명절과 한국의 명절을 모두 기념하며 자랐어요. 한국의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인사를 가기도 했죠. 제 이름이 유미인 것도 한국에서도 유미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게 사용된다고 해서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제가 한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오가며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고 했죠. 그런 부모님의 바람과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비행기 승무원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되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혼혈이기 때문인지 저는 외국인을 만나는 것에도 부담이 없었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도 자신이 있었어요. 물론 승무원이 되려면 힘들고 까다로운 과정들을 거쳐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 어머니가 많은 도움을 주셨답니다. 먼저 승무원이 되려면 외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우선 저는 한국인 어머니 덕에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으니 이미 플러스 점수를 받고 시작하는 거였죠. 하지만 영어는 달랐어요. 영어는 일본어와도 한국어와도 문장의 순서와 구조가 달라서 배우기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기본 문법을 떼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일본 친구들보다 영어 실력이 쑥쑥 성장하는 게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일취월장,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제 영어 실력에 저조차 놀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유미, 너는 영어 발음이 참 좋구나. 영어를 발음할 때 일본인 특유의 어색한 발음이 전혀 없어. 네 스피킹 실력이 빠르게 성장하는 건 유미 너의 자연스러운 발음 때문이야.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영어를 잘 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이었죠. 일본어에는 받침이 없어서 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에 한국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니까요. 저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제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죠.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한국인 피를 주셨다는 사실에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피를 가진 혼혈이라는 정체성은 일본에서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일본인들에 비해 키도 월등하게 컸고 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보니 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어릴 땐 그래서 한국 피를 가진 것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 한국인들의 피를 가진 것이 저에게 엄청난 행운이라는 것을 적어도 일본이라는 국가 안에서 체감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걸 고스란히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승무원을 준비하면서죠. 승무원은 언어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승무원에게 친절한 서비스 정신도 매우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친절함이라는 덕목을 다룰 때 늘 제 외가 식구들을 떠올렸어요.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친절하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인들은 친절함이라는 가면을 잘 쓸 뿐 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인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여주어도 등 뒤에서는 흉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민족이라고요. 그도 그럴게.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학교를 마칠 때쯤 갑자기 제 짝꿍이 열이 나고 아프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그 친구를 잠시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오셨고 잠시 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미, 네가 사쿠라의 짝꿍이니까 책임지고 사쿠라를 집에 데려다 주렴. 다른 친구들은 말고 유미 너 혼자 해줬으면 좋겠구나. 선생님의 말씀에 뭐 친구를 돕는 일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다른 친구 말고 혼자 해달라는 이야기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침 그 사쿠라라는 친구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쿠라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다음날 등교를 해보니 사쿠라가 학교에 오지 않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쿠라는 홍역이라는 전염성 질병에 걸렸던 것이었고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제게 사쿠라를 집에 데려다 주라고 시켰던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부터 저 역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꼼짝없이 일주일은 홍역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친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배려한다는 듯한 행동을 하셨지만 이렇게 상황이 애매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면 다른 얼굴을 드러냈던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지만 불만을 표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에 반해 한국인인 제 외가 식구들은 겉과 속이 똑같고 언제나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한국인 외가 식구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답니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인데 제 외가 식구들은 지진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며 실질적인 친절함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요. 언젠가 저는 외할머니께 이렇게 물어보았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살면서 서러운 일도 차별을 당하는 일도 많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러자 외할머니는 남이 나에게 똥을 뿌린다고 나까지 똥을 뿌려서야 되겠냐고 그저 난 인간으로 태어나 당연히 해야 할 내 도리를 다할 뿐이라고 답하셨죠. 그때 저는 친절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예쁘게 웃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 있는 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식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을 튼튼하게 갈고 닦으며 성장했고 그 결과 승무원 교육생으로 선발되었답니다. 승무원 교육생이 되어 비행기 안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전 세계를 비행하겠다는 제 목표가 마침내 실현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아직은 서투른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동경해왔던 일을 하는 것이기에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으며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동기들이 생겼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값진 경험과 소중한 동기들을 얻으며 저는 정식 승무원이 되었죠.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마쳤기에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 일본 동기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해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만약 제 동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죠.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동기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마치 남을 바라보듯 아니 꼭 원수를 바라보듯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동기들을 보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은 다 뭐였는지, 우리가 쌓아온 추억들은 다 가짜였던 것인지 저는 일본인 동기들에게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재미있는 것은 동기들 역시 제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인데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체 나에게 왜 배신감을 느끼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반칙을 써서 퍼스트 클래스에 가게 된 거잖아. 우리 일본인 동기들은 정정당당하게 일본어만 사용했는데 너는 치사하게 한국어까지 사용했지? 그건 공평하지 못해. 게다가 한국인들은 성형을 많이 한다던데 내 얼굴이랑 가슴도 사실 다 뜯어 고친 거 아니야? 그런 가짜 실력으로 우리 일본인들의 자리를 빼앗아 가다니 역시 한국인들은 욕심 많고 치사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제게 화가 난 이유는 첫째, 제가 한국인이라서 일본인인 자신들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었고 둘째, 한국 피가 섞인 제가 일본인들보다 예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 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죠. 왜냐하면 저는 외국어를 잘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왔을 뿐더러 성형도 일체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본인 동기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죠. 그들은 그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저를 괴롭히고 따돌리고 싶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일본인 동기들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만 빼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저를 욕하는 일은 기본이었고 중요한 공지를 저에게만 전해주지 않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자기들끼리만 여행을 간 뒤 그 사진을 제게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본 뒤 제가 상처받기를 바란 거겠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한 일본인 동기를 만나 대체 이런 사진을 내게 보낸 저희가 뭐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동기는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유미,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린 그냥 사진이 예쁘게 나와서 보내준 것뿐이야. 그렇게 화를 낸 저만 바보가 되었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저를 보며 일본인 동기들은 즐거워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죠. 동기들은 삼삼오오 모여 떠들다가도 저만 다가가면 갑자기 입을 다물거나 제 눈치를 보며 자기들끼리 뭐라 귓속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싸해진 분위기 속에서 피가 마르는 기분을 느껴야 했죠. 그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중재를 해줘야 할 선배들이 오히려 왕따에 동조하기 시작하더군요. 제 뒷담화를 하는 것이 무슨 재미있는 놀이라도 되는 듯 일본인 승무원 선배들 역시 저를 따돌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지나가면 꼭 듣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 이렇게 말하고는 했죠. 제 사실 실력도 없는데 얼굴이랑 몸매로 승무원 뽑힌 거라며 쟤네 엄마 한국인이잖아. 열등하고 미개한 한국 핏줄이 우리 일본 항공사에 들어오려면 그런 더러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승객들이 앞에 있으니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울 수도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얼굴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대체 내가 왜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무조건 저 일본인들이 나쁘고 상스러웠던 것인데 당시에 저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답니다. 매일같이 험담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이 들고 정말 내가 못난 사람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눅이 들수록 일본인들의 괴롭힘은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졌어요. 어느 날 퍼스트 클래스에서 같이 일하는 일본인 승무원 선배가 제게 업무를 전달하더군요. 앞자리에 앉은 어떤 승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가져다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 선배는 평소 저를 무시하며 말 한마디 걸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는 군말 없이 선배의 지시에 따랐죠. 잠시 후 뜨거운 커피를 타서 손님에게 간 저는 경악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스 커피를 가져다 달랬더니 왜 뜨거운 커피를 가져옵니까? 이 비행기는 서비스가 대체 왜 이 모양이에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른 제게 커피 업무를 전달한 선배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저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저는 이게 저를 두고 꾸민 음모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일단 저는 승객에게 죄송하다고 다시 커피를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린 다음 선배에게 다가가 이 일에 대해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선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유미 너한테 분명히 아이스 커피를 가지고 가라고 했잖아. 네가 잘못해놓고 지금 나한테 잘못을 떠넘기는 거니?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염치가 없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구나? 예, 실수를 했으면 우리 일본인들처럼 그냥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 한국인들이 그런 식이니까 우리 일본한테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일본인 승무원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 깔깔거리며 제게 비웃음을 날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무자비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힘이 들어도 저는 승무원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제가 승무원을 그만둔다면 그건 저들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승무원이 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간직해온 제 소중한 꿈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력하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었죠. 날이 갈수록 저는 지쳐갔지만 그런 저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이 일본인 승무원들의 따돌림은 계속되었답니다. 어느 날은 출근을 했더니 제 책상에 이상한 책이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그 책에는 한국이 더럽고 미개하고 덜 떨어지고 끔찍한 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딱 보아도 한국을 철저하게 증오하는 사람이 쓴 것 같은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며 당황하고 있자 일본인 승무원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선물 마음에 들어? 어제 서점에 갔더니 혐한 코너에 그 책이 있더라고. 유미 내 생각이 나서 샀어. 일본의 서점에는 혐한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는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을 혐오하는 작가가 쓴 책들이 있어요. 그 책 안에는 한국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가짜 정보들이 가득한데 예를 들어 한국이 자발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든가 한국은 일본을 너무 부러워해서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한다든가 모든 한국 여자들은 성형에 미쳐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저는 제게 이런 끔찍한 책을 선물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만 물어볼게. 일본이 이런 책들을 혐한이라는 코너까지 만들어서 서점에서 판매하는 게 너희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 나간 짓인 것 같은데? 저는 저들이 혐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침을 날린 것이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기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럴 만한 잘못을 했으니까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미워하는 거지. 우리 일본이 여태까지 한국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철도도 깔아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런데 한국인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매번 우리한테 사과만 하라고 하잖아? 그 멍청한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일본인 승무원들의 괴롭힘에 이제는 업무에까지 지장이 갈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말라갔고 결국 부모님까지 제게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요즘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겼냐며 다정하게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고 끝내 부모님은 제가 일본인 승무원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당장 항공사를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는 한참을 오열했죠. 잠시 후 퉁퉁 부은 눈을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는 언제나 부모님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못나고 초라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아서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유미,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을 잘 알아. 하지만 이 세상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내면에서는 그 악랄한 일본인들로부터 격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인지 부모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항공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답니다. 처음 유니폼을 벗게 되었을 때 저는 아쉬움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타이에 의해 빼앗기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퇴사를 하고 보니 아쉬움보다는 후련함이 더 크더군요. 더 이상 그 끔찍한 수군거림을 듣지 않아도 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사실 요즘 들어 출근을 할 때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꿋꿋하게 잘 버텨왔다 생각했지만 괴롭힘을 2년이나 당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많이 지쳤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지옥에서 탈출한 뒤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병원에도 다니며 상담도 받자 제 상태는 빠르게 좋아졌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미련한 것인지 아니면 우직한 것인지 저는 다시 비행이 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따돌림 당하던 시절만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 시절로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고민하던 저를 보던 어머니는 제게 한국항공사에 지원을 해보는 것을 제안하셨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말이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한국항공사 입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한국항공사 승무원으로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일본 항공사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며 재직했던 경험과 일본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플러스가 된 결과였죠. 그렇게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을 안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외가 식구들 덕에 한국에 대해 익숙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한국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지 많은 기대가 되면서도 내심 불안하기도 했어요. 일본인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기억이 저를 소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우선 한국 공항은 그 규모부터 시설까지 일본 공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더군요. 병원, 호텔, 세탁소, 은행, 카페, 식당, 럭셔리한 명품점들까지 인천공항에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공항 전체에 깔린 어마어마하게 빠른 무선 인터넷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최단 거리로 최선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첨단 이동시설들은 압도적인 느낌을 주기까지 했어요. 일본은 아직까지 아날로그적인 시설들이 많아서 기계를 이용하기보다는 사람이 손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업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죠. 반면에 한국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속도 면에서 일본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한 달이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고작 5분 만에 해결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일본 공항에서는 제가 퍼스트 클래스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능력의 승무원이었는데 한국 공항의 승무원들은 거의 모든 승무원들이 제 능력을 뛰어넘을 만큼 우수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렇게 현대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일본의 승무원들과 성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었답니다. 우선 한국 승무원들은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입사한 만큼 프로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한국 승무원들의 외모가 아름답고 키가 큰 것은 기본이고 승객들을 대함에 있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더라고요. 이 비행기에 타 있는 동안만큼은 승객들을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 한국 승무원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일본 승무원들은 엄연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에는 일명 여자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 여성이 얼마나 청순하고 여성스러운가를 따지는 기준이에요. 일본에서는 여자력이 높을수록 훌륭한 여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어진 업무를 훌륭하게 해내는 것보다 바스트 사이즈가 어떤지, 피부가 얼마나 하얗고 좋은지, 치마를 주로 입는지, 아니면 바지를 주로 입는지를 가지고 여성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진 일본 승무원들과 일을 하다가 프로페셔널한 한국 승무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니 저절로 사기가 오르더라고요. 그저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뿐이었는데도 뭔가 저까지 함께 가치가 상승하는 느낌이었답니다. 또 한국 승무원 동기들은 제가 일본 출신이라고 무시하거나 따돌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에 처음 온 제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죠. 한국 동기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을지로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이 요즘 유명한 먹자골목이라기에 저는 한껏 기대가 되었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자신 있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며 을지로에 도착했는데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마주하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답니다. 새빨간 그 음식은 한눈에 보기에도 전혀 조리가 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위에 올려진 계란 노른자 역시 조리가 되지 않은 것이었죠. 제가 대체 저게 뭐냐고 묻자 동기들은 이 음식의 이름은 육회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생선회는 많이 먹어보았지만 육회는 처음 먹어보는 것이어서 거부감이 들었어요. 게다가 육회는 너무 빨갛고 날 것이고 뭔가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선뜻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동기들은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먹어보라며 제게 육회를 자꾸 권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눈 딱 감고 육회를 아주 조금 집어서 입에 넣었죠. 그런데 그 순간 고소한 맛과 함께 육회가 사르르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충격적인 맛에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자 한국 동기들은 그것 보라며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김에 싸서 육회 전용 흑임자 소스에 찍어 먹어보라고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먹으니 또 다른 환상적인 맛이 나더군요. 육회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저는 정신없이 젓가락을 움직여 육회를 먹었고 어느새 한 접시가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어서 저는 동기들과 막걸리와 파전을 먹으러 갔어요. 고소하고 짭조름한 육회에 이어 달큰하고 바삭한 막걸리와 파전을 먹으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신이 나서 이런 음식이라면 하루에 10끼도 먹을 수 있겠다고 했고 그런 저를 보며 한국 동기들은 앞으로 더 많이 놀러 다니자고 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일본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일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사실 나 일본 항공사에서 일할 때 한국 혼혈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었거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기뻐. 저는 지난 제 아픔을 한국 승무원 동기들에게 털어놓았고 동기들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기들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그렇게 다정한 한국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한국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게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쳐왔답니다. 그날은 뉴욕행 비행을 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구두굽이 똑하고 부러지더라고요. 마치 불길한 일을 예고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단 구두를 수습한 뒤 발을 절뚝거리며 한창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끔찍한 목소리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죠. 뒤를 돌아보자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그 일본 동기들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죠. 오랜만이다 유미. 너 한국에서 다시 승무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우리가 응원하러 왔어. 우리는 친구니까. 고맙지? 악랄하게도 일본 승무원 동기들은 저를 괴롭히기 위해 한국까지 쫓아왔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악랄함과 끔찍함에 손이 바들바들 떨려왔죠. 대체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러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저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는 것도 끔찍하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그들을 경멸하는 마음과 달리 제 몸은 불안함과 초조함에 떨려오더군요. 마치 맹수를 만난 토끼처럼 저는 식은땀이 나고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분하지만 저들 앞에 서면 저는 초라한 왕따에 불과했어요. 여기 어디 가까운 카페라도 들어가서 얘기나 할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커피는 유미 네가 사. 일본 승무원 동기들은 얼어붙은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하며 공항의 카페로 이끌었어요. 뻔뻔하게도 저에게 커피를 사라면서 말이죠. 저는 바보같이 그 무리에 섞여 걸어가며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자 일본 동기들은 제게 빨리빨리 걸으라며 핀잔을 늘어놓았어요. 그렇게 으슥한 곳으로 끌려가던 순간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 승무원 동기들이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지은 채 일본 승무원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일본 승무원들보다 월등하게 키가 큰 한국 승무원들은 일본 승무원들을 싸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이렇게 물었죠. 당신들 일본인 같은데 지금 우리 유미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일본 승무원들은 바가야로라고 말하며 한국 승무원을 비웃었고 그 순간 한국 승무원 동료가 그 일본 승무원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겨버렸어요. 한국인에 비해 키도 작고 몸집도 왜소한 일본 승무원은 이거 놓으라고 소리치며 버둥거리기만 할 뿐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감히 일본인들이 한국 땅에 와서 무슨 상스러운 짓거리야? 좋게 말할 때 당장 너네 나라로 꺼져. 일본 승무원들은 자신들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 한국 승무원들에게 압도당해버렸고 그 길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버렸답니다. 허겁지겁 정신없이 도망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저는 새삼 감동을 받아 한국 승무원 동기들을 바라보았는데 동기들은 그 순간에도 제 걱정을 하더군요. 제게 혹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물으며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한국 동기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의 정과 의리를 느꼈답니다. 정말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고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그때 제가 느낀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한국 동기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겠죠.
제게 따스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제 상처를 치유해준 한국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승무원으로 열심히 일하며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우월하다는 것이 죄가 되겠나요? 참 못된 동기들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제라도 한국에서 한국인 동기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아키야마 유미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